공감에 오셨습니다. 여기는 교육에 관한 진솔한 이야기가 있는 교육 공감입니다. 학교 선생님과 교육 전문가, 학부모가 만나 교육, 배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교육 공동체로서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 우리의 교육에 관한 담백한 이야기가 있는 시간, 교육 공감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수원 공동체 라디오 DJ이자 학부모 박은영입니다. 오늘 또 교육 공감 함께 하실 건데요. 이야기 나눠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교육연구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빼꼼쌤 백병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깨비쌤 선행초등학교 교장 정혜순입니다. 네, 오늘 교육 공감이 13번째 시간이고 이제 한 달에 2번 정도 방송했으니까 6개월 채운 거예요. 6개월가량. 박수. 네. 네. 그래서 이거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저희가 지금 6개월을 이렇게 달려온 거에 대해서 녹음한 거에 대한 소감과 느낌을 좀 들어봐야겠다. 6개월. 빼꼼쌤 어떠셨어요? 6개월이나 됐다니까 깜짝 놀랍네요. 제가 뭘 6개월 동안 계속 해본 경험이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면 마라톤. 네. 하여튼 6개월이나 됐다고 그래서 꽤 많이 했구나. 네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작년에 연구년 하면서 선행초하고 네. 인연이 맺어졌고 또 학교를 열어준 것에 대한 고마움을 갚을 수 있는 나름의 방법으로 이 방송이 시작이 됐는데 네. 그게 6개월이나 됐구나. 네. 6개월이면 다 갚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발뺄 준비하시는 네. 박수 칠 때 떠날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깨비쌤은 어떠셨어요? 저는 주제를 하나씩 정해서 얘기하는 게 좋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연구자시고 학부모시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주로 교사들 학부모니까 그래서 약간 다양한 분야에서의 시각과 고민을 하게 돼서 참 좋았어요. 그리고 대화가 참 나름 콩짝이 잘 맞아서 재밌게 편안하게 잘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청취자분들이 아실지 저희가 대본이 굉장히 요대로만 방송하면 저희가 한 10분 안에 끝나는 방송이 대본을 들고 57분을 만들고 있는 이 티키타카는 어디서 나올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굉장히 방송을 만들면서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얘기를 우리가 만약에 제가 이제 저도 부담이 됐으면 대본을 막 50분짜리를 꽉 구성해야 되고 막 이랬으면 저도 부담스러워서 6개월을 못 채웠을 것 같은데 저도 이제 하고 싶은 얘기 하러 좋은 이야기 서로 나누고 주제가 같은 생각을 나누는 시간이니까 좀 한 텀 쉬어간다 생각하고 좀 오니까 좀 부담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바람은 우리 빼꼼쌤 연구에 방해되지 않도록 저희가 시간을 잘 조정해가지고 발 못 빼주겠다 이런 네, 조금 열심히 그리고 뭐 연구에 필요하시다면 뭐 그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얘기 나눠보고 뭐 이러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교육 공감은요 독서 교육과 인문 교육에 관한 이야기로 좀 꾸며볼까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 학교 이야기에서는 깨비쌤이 들려주시는 초등학교 교실에서 독서 교육, 독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려주실 거고요. 두 번째 코너 우리 교육 이야기에서는 인문 교육이 가지는 교육적 의미를 우리 빼꼼쌤 백병부 연구위원님께서 이야기 나눠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코너에서는 학부모님의 고민을 좀 나누면서 또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 우리 학교 이야기. 네, 우리 깨비쌤 이야기 또 문 열어주실까요? 네. 이제 뭐 인문 교양 이렇게 얘기하면 초등에서는 주로 독서 교육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혁신학교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혁신학교 초창기에 미국의 뭐 전문적 학습 공동체라든지 미국에서의 교육 이론들을 되게 많이 가지고 왔는데 그 중에 이제 마사 누스바움이라는 학자 책을 몇 개 읽게 됐거든요. 근데 그분이 뭐 제가 이해한 대로 말씀을 드리면 미국의 대학에서 인문교양 교육이 너무 사라진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다른 사람의 문학 교육, 특히 문학에 대한 교육이 다른 사람의 경험과 뭐 이야기에 공감하게 되고 거기에서 자기의 정의를 찾아가는 그런
철학적인 배경, 뭐 정서적인 배경을 갖게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없었을 때 얼마나 위험한가 이런 문제 제기를 하셔서 그때까지는 저는 원작품 읽기가 그냥 감동받으면 좋지 따뜻해지잖아 이렇게 생각했는데 독서 교육이나 이런 인문 교육이 아이들을 사회 구성원으로서 올바르게 키워주는 역할을 하는구나 되게 깊이 있게 그런 고민을 좀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뭐 비문학 지식 정보 책도 선생님들이 많이 하시지만 네. 우리 학교에서 특히 이제 창작 소설, 아이들 동화, 시 이런 교육을 엄청 많이 하는데 네. 그런 게 아이들한테 공감하는 경험, 그다음에 연대하는 힘 이런 것들을 키워주는 것 같아서 되게 좋았어요. 네.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다가 혹시 두 분한테는 인생 책이라는 게 있나요? 어떤 책? 인생 뭐, 책? 아니면 작가? 작가 우리 빼꼼쌤. 저는 이제 일로 책을 읽는 사람이니까 원래 일로 하면 힘들어요. 저는 이제 국어 선생님이셨으니까 제 인생 책이 있었으면 되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아니 국어 선생이니까 읽은 책도 일로 읽은 거고. 근데 이제 일로 안 읽었던 책이 이제 아이들 어렸을 때 읽어줬던 책들 또 같이 읽고 네. 얘기했던 책인데 제 기억에 남아 있는 책이 행복한 청소부라는 동화책 그림책이에요. 예. 네네네. 모니카 페트라고 지금 찾아보니까 그러네요. 네. 독일의 네. 그 그림책 작가인데 이 사람이 쓴 그림책이죠. 그러니까 책 읽는 청소부 이야기예요. 책 읽는 청소부 이야기인데 이제 책을 읽고 자기가 읽은 책을 중얼중얼거리면서 이제 아주 네. 행복하게 네. 청소하고 다시 집에 가서 책 읽고 뭐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인문학적 지식이 많아진 거죠. 그러면서 그 자기가 그냥 읽은 책 이야기를 청소하면서 쭉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막 사람들이 막 모이고 막 그러는 뭐 그런 얘기예요. 아이랑 뭐 두 아이 다 그 책을 여러 번 읽어줬던 기억이 나는데 아이랑 이 책 읽으면서 바람이 이 청소부처럼 컸으면 좋겠다. 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자기 분야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저처럼 일로 책을 읽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교양으로 그러니까 그 향기 나는 삶을 위해서 책을 읽어라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그런 삶을 좀 살았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한 책인 것 같아요. 네. 저도 막 갑자기 이 대본을 너무 늦게 주셔가지고 질문을 이제 봐가지고 방송하면서 이런 질문이 있었네 해가지고 너무 당황스러웠는데 빼꼼쌤 얘기하시는 거 듣고 인생책이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되게 주의 깊게 뭐 그냥 잡히는 대로 읽는 게 아니라 뭐를 좀 관심을 가지고 책을 사서 아이에게 저도 읽어줬던 책인데 동생이 태어날 거라는 책이 있었어요. 큰 아이 이제 둘째가 태어나기 전에 그 책을 읽어줬는데 거기에 되게 그게 이제 아이 동생이 태어나면 걔는 뭐가 돼도 자기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동생이 요리사가 되면 그 요리를 안 먹을 거고 막 이런데 마지막에는 그 동생을 걱정하는 이야기로 끝나요. 그래서 내가 그 아이가 태어나면 지켜줄 거예요. 뭐 이렇게 끝나는 이야기였는데 그냥 되게 거기 나왔던 엄마가 굉장히 임산부 때 세련됐었던 그 기억이 나면서 아이한테 좀 읽어줘서 내가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주입식이 아니었나. 너 동생이 태어나면 그런 생각도 들고 이제 기억이 나는 책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학교는 선생님들 중에 이제 국어교사 모임을 하는 선생님들이 아주 많아요. 그리고도 책에 관심 있는 선생님들도 아주 많아서 되게 특이하게 그런 교사들이 이렇게 많이 몰린 학교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선생님들 개인 소장 책들이 교실에 엄청 많아요. 애들이 자연스럽게 좋은 책을 엄청 많이 접하게 되고 저학년은 작년이랑 보면 선생님들이 매일 그림책을 한 권씩 읽어주시죠. 매일 한 권씩 읽어주고 그리고 고학년 선생님들도 책을 엄청 많이 읽어주세요. 읽어주는데 이제 수업 시간 교재로는 그림책 많이 또 쓰기도 하고 또 중장편도 고학년은 챕터별로 맞아요. 읽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좋고 그리고 작년에 제가 수업을 5학년 들어가게 되는 타임이 있었는데 5학년 선생님들이 책 하나를 같이 이렇게 타이핑을 다 하셔가지고 그거를 보면서 중간중간 도덕 시간인 거예요.
거예요. 그래서 그 창작 동화 같은 경우는 도덕에서 나오는 딜레마 상황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 삶에서 얘기하기엔 너무 또 개인정보인 것 그쵸, 같고 그쵸. 또 애들 얘기하기도 싫고 근데 거기에 되게 소설 상황에서 이럴 땐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걸 또 토론하는 시간을 또 갖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이들이 그러면서 너무 신기한 건 그때 이런 생각에 동의하는 사람 그럼 아닌 사람 이렇게 이유를 찾아대는데 그게 숫자가 되게 다양한 거예요. 아이들 스스로도 깜짝 놀라. 어떻게 저렇게 생각해? 자기랑 똑같은 생각이 아닌 게 놀라. 너 왜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서 그거를 놀라는 거를 보고 이게 온작품 읽기가 그렇지 않았으면 이야기를 안 그쵸. 했으면 아마 다 나갔다고 생각했겠죠. 그런 생각들을 좀 깨부수게 되는 힘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야를 좀 넓히는 걸 도와주는 것도 있지만 다른 생각을 하는 친구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네. 내 생각이 옳은 게 아니구나. 그런 것도 깨닫게 되는 것 같고 또 더 많은 아이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옳은 거는 저 방향이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는 것도 같아서 참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야기 나누고 쓰고 이렇게 연결되는 작업들이 초등학교 아이들한테는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리고 실은 온작품이 이제 저희가 학교에서 이제 몇몇 문학 작품들을 쭉 읽어가는데 저는 좋았던 게 이제 아이들이 글밥이 좀 많아지는 책을 읽어야 되는 경우가 이제 점점 안 읽잖아요. 근데 학교 선생님이랑 읽게 되니까 그 그렇죠. 책을 쓴 작가의 다음 책을 궁금해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뭐 이제 이 사람을 알아, 이 작가님을 알아. 그러면 이제 이분이 쓴 다른 책을 보고 싶어라든지 글밥이 자연스럽게 좀 늘어나는 두꺼운 책을 아이들이 읽게 되는 계기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이가 책을 읽는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지만 막상 요즘은 뭐 아이들이 깊게 책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거나 뭐 이런 경우가 없는데 학교 수업을 통해서 접한 책을 통해서 이제 책에 대한 호기심이 늘어나는 게 좀 저는 또 굉장히 좋았던 경험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책을 읽는 거는 되게 중요하죠. 네. 그래서 교육과정으로 공식적으로 들어오기도 한 거고. 그러니까 온작품 읽기가 교육과정에 들어온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네네. 교과서에 있는 짤막짤막한 그쵸. 걸 발췌해서 읽는 정도 수준이었으니까. 그래서 이게 온작품 읽기가 교육과정에 들어온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선생님이라는 아주 좋은 안내자하고 같이 책 한 권을 온전히 읽는 경험을 해보게 하는 거죠. 책 읽기는 뭐 타고난 책 읽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물론 있기는 한데 저는 그렇게 네. 많지 않다고 봐요. 네. 책 읽는 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쵸.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할 게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책을 읽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책이라는 게 조금 재미가 있기도 그쵸. 하네. 뭐 이렇게 이제 된 건데 지금은 책 말고 재밌는 게 너무 재밌는 게 너무 많아서 재밌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책 읽기를 통한 즐거움이 오히려 고통으로 그러니까 훨씬 원래는 한 10 정도의 즐거움을 갖는 게 책 읽기였는데 네. 지금은 상대적으로 재밌는 게 많다 보니까 책 읽기의 즐거움이 상대적인 가치로 보면 뭐 한 5도 안 되는 오히려 그쵸.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음. 혼자서 책 읽기 해봐라 이거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교육으로 가르쳐야 되는 게 책 읽기고 네. 그래서 온작품 읽기도 필요하고 학교 도서관도 필요하고 네. 공공도서관도 필요하고 거기에 애들이 오게끔 만들어주는 이러저러한 이벤트도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쵸. 네. 네. 그래서 온작품 읽기가 그런 면에서 되게 중요하죠. 네, 어쨌든 하나의 그러한 긴 줄거리 이야기들을 쭉 엮어서 자기가 이야기를 또 들어봤고 아이들이랑 다른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나누는 경험을 다른 곳에서 하기는 어렵거든요. 맞아요. 실은 뭐 이거를 뭐 사교육이든 뭐든 어디서 할 수 없는 되게 중요하게 저는 독서 교육을 좀 더 많이 해도 되지 않나. 정말 이제 초등학교 때 책만 정말 집중적으로 잘 읽어도 아이들이 사고가 굉장히 깊어질 것 같다 생각이 들긴 들더라고요. 굉장히 되게 중요한데 아이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은 너무 막 빠른 미디어들이 많으니까 여기에서 흥미를 느끼는 친구들은 진짜 갈수록 적어지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여기에서
4학년을 선행해서 예전에 가르칠 때 4학년 전체가 나니아 연대기를 읽었어요. 근데 나니아 연대기 통합본 합권호 700쪽짜리를 베개로 삼을 만한 책을 교실에 사놓고 무거우니까 애들이 집으로 못 가져가요. 그러니까 뒤에 쌓아놓고 하루에 10쪽 정도씩 매일 20, 30분 읽었는데 그게 이제 중간에 영화도 많이 나와서 한 2권 읽고 영화 한 편 보고 이런 식으로 6권까지 9월부터 12월까지 읽었어요. 근데 겨울방학을 하는데 7권을 못 읽은 거예요. 맨 뒤에. 그럼 아이들하고 이제 이건 각자 집에서 읽기로 하자 그러고 끝났는데 그러고 저도 집에 겨울방학 때 들고 와서 7권을 읽는데 너무 재미가 없어서 못 읽어요. 같이 읽다가? 같이 읽다가 그거 얘기할 사람도 없고 얘 왜 이러니? 막 이런 거 얘기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함께 읽는다는 게 주는 힘이 엄청나구나. 네. 성인도 그거를 맞아. 못 읽겠더라고요. 집에서 겨우겨우 읽었는데 그래서 이게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정말 엄청난 일 중에 하나가 원작품 읽기인 것 같아요. 함께 있는 경험하면서 독서 그 책 좋아하시는 분들은 성인분들 중에 책 함께 있는 모임이 온라인에서 굉장히 많이 코로나 기간에 늘어났고 지금도 책 읽는 모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있는 경험은 정말 좀 더 책에 대해서 다른 재미를 느끼게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쨌든 아이들이 이렇게 학교 안에서 긴 책을 읽어가는 경험과 더불어서 학교에서는 도서관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학교 도서관을 갈수록 아이들이 잘 안 가게 되는 그런 것도 있는, 저학년 때 좀 잘 가다가 많이 못 가고 안 가는데 사서 선생님은 굉장히 많은 이벤트들을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도서관을 좀 많이 또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아이들이 좀 잘 놀 수 있는 공간인데 그게 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갈수록 좀 안타까워요. 네. 그렇죠. 그래도 우리 학교는 중간놀이 시간에 간 버글버글 하긴 해요. 저학년들이 주로. 네. 저는 아이가 이제 어릴 때 1학년 너무 일찍 끝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한테 제가 이제 일찍 못 오니까 밥 먹고 학교 나오지 말고 도서관 가 있어 이랬거든요. 그렇게라도 좀 해서 이 안전한 공간에서 아이들 좀 책을 읽고 뭐 이랬던 경험이 있는데 도서관도 정말 좀 많이 활용하는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코너 우리 교육 이야기. 이 주제는 우리 빼꼼쌤 백병부 연구위원님께 준비해 주셨네요. 이야기 또 열어주실까요, 쌤? 네, 오늘 뭐 독서, 인문학 뭐 이런 얘기 하는 거니까 그 독서와 관련된 학술적인 논의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것들 얘기를 잠깐 하고요. 그러니까 그 지난 회에 학부모의 활동, 뭐 학교 참여 얘기할 때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왜 하냐? 그러니까 그 접근이 처음에는 되게 도구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요. 하면 도움이 되니까 누구한테 애한테. 뭐 독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독서도 학술적으로 연구자들이 얘기할 때는 아이들이 책을 읽으면 뭐가 좋아지나. 이제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성적이 좋아진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많이 했죠. 다른 나라는 이제 특히 그 계층에 따라서 누리는 문화가 굉장히 다른, 언어도 다르고 뭐 누리는 문화가 굉장히 다른, 뭐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프랑스 같은 나라, 이제 귀족계 전통이 살아있는 뭐 그런 나라들은 독서를 문화 자본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독서가 돈만큼이나 중요한 자본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뭐 그게 이제 아이들한테 일종의 문화 자본으로 각인이 되는 거죠. 이렇게 축적이 되고 그게 학교에 가면 교과서에 반영되어 있는 이러저러한 문화적인 요소들 를 굉장히 친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힘으로 작용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애가 성적도 좋아지고 좋은 대학도 가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프랑스에서 그 이런 얘기를 맨 처음에 한 연구자가 이제 피에르 브루디에라는 학자인데 이런 학자는 독서 또는 뭐 오페라 뭐 그런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고급 문화 활동이라고 불러요. 그런 고급 문화 활동이 계층별로 다르게 향유되면서 궁극적으로는 계급을 계층을 재생산하는 역할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게 이제 미국 거치고 우리나라 들어오면서 그러면
모든 애들에게 책을 읽게 하면 계층의 격차가 줄어들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가난한 집에도 책 많이 읽게 하고 도서관도 더 많이 지어가지고 돈이 없어도 책 많이 읽게 하고 그러면 아이들의 성적 차이가 집안 사는 형편에 따른 성적 차이가 줄어들 수 있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런 논의들이 좀 있었어요. 뭐 여전히 유효해요. 뭐 네. 사실은 도구적인 관점에서 책을 읽는 것도 필요하죠. 그렇지 않으면 전혀 접해보지 못했을 아이들에게 또 학교 교육을 통해서 도서관을 통해서 네, 좋은 네. 책을 접해보도록 하는 건 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네, 가져요. 근데 꼭 그런가 그것만인가 그거는 또 아니라는 거죠. 인문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인문학도 우리나라에서 인문학 붐이 분 적이 있죠. 뭐 TV 틀면 막 인문학 강의 계속 나오고 막, 뭐, 네, 뭐 무슨 뭐 쉽게 읽는 논어부터 시작해서 네. 뭐 등등등 EBS에서도 막 50편 시리즈로 막 네, 논어 강의하고 맞아요. 막 이랬어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좀 특이하게 자기 개발의 일환으로 인문학 붐이 불어요. 또 유행처럼. 예, 네. 유행처럼. 그러니까 인문학 독서를 많이 하면 뭐 취업에 도움이 되고 그렇게 된 거죠. 애들한테 인문학을 왜 가르쳐야 되냐? 게임 개발자가 돼도 인문학적 지식이 있어야 더 잘 개발한다. 굉장히 도구적인 관점으로 인문학을 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인문학이 자본주의랑 결합하면 자기 개발의 수단으로 변화해 버리는 이런 놀라운 일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근데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또 도구적인 관점에서 인문학을 접근하게 되면 그 맛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오래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조미료 친 음식 먹는 거랑 좀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아까 처음에 행복한 청소부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인문학을 또 인문학과 관련된 좀 깊이 있는 독서를 하는 이유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삶의 향기를 만들어내는 과정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게요. 그 약간 얘기하신 것처럼 그냥 뭐 인문학적으로 사고하는 거, 뭐 이야기, 뭐 독서를 통하든 뭐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저는 지금 요즘은 너무 그런 깊이 있는 사고를 안 하는 시대가 되고 있고 정말 뭐 이번에 2024년 트렌드 중에 하나가 도파민이에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굉장히 자극적인 것만 계속 추구하면서 빨리 뭔가를 더 센 자극, 더 즐거운 짧은 자극을 원하지 깊이 있게 사고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우리가 좀 독서, 인문 뭐 이런 걸 통해서 사고하고 해보고 뭐 이런 것들이 뭐 도구적인 관점을 떠나서 내 스스로 좀 더 건강한 나의 그걸 유지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렵지만 좀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서로 아까 우리가 이제 얘기하셨던 우리 깨비쌤이 얘기했어요. 함께 읽는 독서 모임을 함께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저는 이제 제 여행을 2월에 갔다 왔는데 제가 뭐 오래전이긴 한데 신혼 때 같은 유럽 쪽을 갔다 왔을 때는 물론 그때는 스마트폰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으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 지하철 타면서 기억에 남았던 게 정말 많은 유럽의 사람들이 책을 읽었거든요. 조그마한 되게 얇은 책들을 많이 들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올 2월에 갔는데 책 든 사람을 거의 못 봤어요. 다 스마트폰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런 얘기들 왜 뭐 외국은 여전히 책을 많이 읽는다. 막 그런데 이제 성인 기준에서는 안 읽는데 저는 이제 거기 식당 갔을 때 되게 좀 인상 깊었던 건 우리는 딱 식당에 가면 아이들이 있는 식탁의 풍경이 정해져 있잖아요. 아이들 스마트폰을 그쵸. 들잖아요. 근데 어떤 그 가정이 아이들이 작은 만화책 같은 조그마한 책을 즐겁게 막 읽으면서 이제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은 스마트폰을 많이 든 걸 못 봤어요. 유럽에서. 근데 이제 성인들은 많이 들고는 있는데 보면서 아이들이 이 스마트폰 들고 다니는 거는 정말 좀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그러니까 되게 많이 차이 나는 장면이 그거였어요. 일상 중에서 뭐 그래 책은 이제 성인도 안 읽을 수 있는데 한국은
어렵지 않게 아이들의 스마트폰에 아이들 손에 있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는데 저는 유럽에서 한국 사람 아니고 유럽 아이가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있는 걸 많이 못 봤어요. 그 차이점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스마트폰 때문에 책을 못 읽는 아이들이 늘어난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스마트폰은 손 안에서 그냥 눈이 여기서 이렇게 눈동자를 별로 안 움직여도 되는데 책은 한 줄 읽고 다시 처음으로 이게 안 네네.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네. 눈이 왔다 갔다 대각선으로 움직이거나 그러니까 예전에 없던 난독증의 증상 중에 하나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예전에는 뭐 거꾸로 보인다든지 거울 글자 이런 난독증의 유형들이 몇 개 있었는데 요새는 스마트폰 때문에 오는 난독증, 그래서 눈동자를 움직일 수 없다든지 애들이 상하자고 막 움직이는 거예요. 스마트폰이 네. 막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책은 또 그렇지 않아서 그래서 책을 못 읽는 난독증이 많아졌다고 해서 그것도 참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애들이 제가 작년에 선행초랑 학교 다니면서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깨비쌤 말씀하셨던 뭐 그런 건데 애들이 책을 읽는 게 아니라 봐요. 사진 찍듯이. 맞아요. 보는데 세세한 정보를 잘 모르더라고요. 네, 그렇죠. 또는 중요하지 않은데 자기가 본 것만 머릿속에 딱 와 있다든지 또 오래 가지도 않고 그래서 또 다른 유형의 난독, 그러니까 저는 사회적 난독이라고 부르는데 네, 이제 네. 우리 세상이 만들어준 난독인 거죠. 애가 타고난 게 아니라 그렇죠. 세상이 이래가지고 환경이 만들어낸 이상한 난독이 생긴 것 같고 그런 난독이 있는 상태에서 재미도 없고 글씨도 많은 인문학과 관련된 책을 읽는 거는 사실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쵸. 사실은. 네.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특별히 가르쳐지지 않으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가 인문학적 독서 능력인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네. 학교에서 여러 방법들을 찾아야 되죠. 뭐 함께 읽기, 그 온작품 읽기 이런 것도 그 방법인 것 같고 학교 도서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네. 제가 98년에 교사하면서 아주 관심을 가졌던 영역 중에 하나가 학교 도서관 살리기였어요. 그때 이제 국어 교사였는데 그때는 학교에 사서 선생님도 안 계셨을 때고 전국에 사서가 한 10명 정도 됐던 시기예요. 그리고 도서관이라는 게 그때 나온 영화의 그 귀신 나오는 영화의 배경, 여고괴담 이런 거. 잘 안 가, 사람들이 없는. 그 귀신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학교 도서관에서 나와요. 그런 데가 학교 도서관이었어요. 그런 도서관을 이제 지금과 같은 도서관으로 바꾸는 교사 운동을 제가 열심히 했었어요. 네. 이제 그때 만들었던 단체가 지금도 유지가 되는데, 근데 그때 얘기했던 게 이제 책 읽기는 평등 교육, 학교 도서관은 평등 교육의 출발이다. 뭐 이런 모토를 가지고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점점점 도서관은 많아지고 좋아졌는데 선생님들이 도서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의지는 예전만큼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때는 도서관 활용 수업이라고 그래가지고 교과 시간에 도서관에 가서 선생님이 수업을 하는 방식의 이런 일들을 굉장히 열심히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선생님들이 당신 교실에서 수업하는 게 훨씬 더 편하기도 하고 뭐 특별히 또 불편함이 없으니까 굳이 도서관까지 가야 돼?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애들 입장에서는 선생님이 적극적으로 도서관을 활용하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으면 가는 애들만 가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말 그대로 평등 교육의 측면에서 도서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수업을 좀 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그리고 약간 동네 이제 인터넷 서점 때문에 다 문을 닫았는데 되게 예쁘고 작은 도서관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작은 도서관. 제주도 가면 막 일부러 책방 올래 이래가지고 북카페든 서점이든 그 주인의 취향이 분명한 작은 책방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걸 느끼려고 일부러 차 타고 막 곳곳을 찾아다니는데 도시에서도 약간 아파트에 뭐 귀퉁이 카페 우후죽순 막 생겨나는데 그거 옆에 하나 정도씩 그렇게 여기는 뭐 어린이가 그림책이 많은데 이런 게가 좀 특색 있는 작은 서점들이 많으면
좀 약간 서점 같은 역할도 하지만 네. 도서관 같은 역할도 하고 그런 공간들이 좀 음. 많아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그 동네 수원에도 작은 서점들이 좀 음. 있는데 그 서점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똑같은 책을 놓는 게 아니라 그 주인이 좀 취향이 반영되거나 특색 있는 책들을 좀 하는 곳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좀 좋아할 만한 책들이 또 있는 그런 재미있는 책방도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아이가 중학교 이제 가서 도서관 가봤냐 그랬더니 안 가봤더라고요. 무조건 들어갔다 와라 그래가지고 1층에 있는데 이제 아이가 하는 말이 사람도 없고 너무 책도 별로 없고 조그맣던데 막 이렇게 이제 감상평만 남겨줬는데 좀 학교 도서관이 많이 사서님들이 또 되게 열심히 하셔가지고 활발한 학교들도 많은데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뭔가를 뭐 정보를 찾거나 뭔가를 할 때 책이나 이런 도구가 아니라 인터넷이나 맞아요. 이런 걸로 굉장히 빠르게 음.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조금 도서관을 찾지 않는 그런 이유도 되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네. 뭐 어쨌든 깊이 있는 사고를 근데 하려면 좀 글밥이 좀 길고 좀 그런 글들을 좀 읽어야 되지 않나. 품을 들인 만큼 기억도 남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전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고 또 선행초에서 했던 것 중에 저는 좋은 게 이제 저희가 깨공을 쓰잖아요. 근데 그 깨친 공책을 쓸 때 주된 내용들이 좀 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인문 교육과 맞물려서 글을 쓰는 힘을 학교에서 길러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생각을 글로써 표현하는 거. 네. 그래서 좀 그런 것도 좀 같이 병행하면서 아이들이 잘 좀 성장하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또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깨침 공책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방학 숙제로 일기 쓰기 숙제를 내셨어요. 대부분 있었어요. 저희 때는 다 냈던 있었어요. 숙제죠. 네. 근데 일기 쓰는 게 너무 힘들고 귀찮은 거예요. 네. 아니 시골 생활이라는 게 특히 어린이의 생활이라는 게 매일매일 똑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일기를 어제랑 똑같이 쓸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꾀를 내 가지고 책을 하나 골라 가지고 책을 베꼈어요. 아. 그래서 이제 뭐 베끼다가 이제 좀 길면 요약도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읽었다. 다음 날은 또 오늘은 여기까지 읽었다. 한 10줄 하루에 쓰고 한 일이요. 하루에 그래서 이제 본의 아니게 독서 일기가 된 거죠. 그때 읽었던 책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거 어떻게 보면 되게 비교육적일 수도 있고 단순하기도 하고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서라는 거는 재밌는 게 아니에요. 독서가 재밌다는 거는 아주 일부 사람들이 갖는 아주 특별한 취향이거든요. 그쵸. 대부분의 애들에게 특히 지금 같은 환경에서 독서는 진짜 고통스러운 일이라고요. 근데 그 고통을 감내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으니까 그런 가치를 느끼게 하기 위한 특별한 노하우. 이건 선생님들이 공부하시고 고민하시고 논의하시고 해서 같이 해야 된다. 독서 재밌는 거야, 즐거운 거야. 이건 거짓말이다, 사실은. 그 고통스러운 걸 해야 되는 이유를 우리가 다 공감을 했으니까 어떻게든 좀 해보자. 그렇게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뭐 이거는 뭐 공부에 도움이 된다로 가면 안 되니까 그렇긴 한데 뭐 유튜브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이 책을 읽을 때 왜 이렇게 공부를 나중에 뒤늦게 공부에 눈이 떠서 열심히 해서 뭐 성적이 올라간 친구들의 특징은 아무리 공부를 안 했어도 걔는 그 긴 서사의 글을 좋아했던 친구들은 뒤늦게 내가 뭔가를 공부하고 싶었을 때 그 내용이 꽤 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아무것도 뭐 맨날 게임하고 놀던 애가 어느 순간 공부를 잘한다 이거는 비현실적인데 뭐 평상시에 뭐 그리스 로마 신화를 좋아했다든지 뭐 아니면 해리포터의 그 시리즈들을 줄줄줄 외우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그나마 좀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본 적이 있는데 그게 좀 그런 글과 서사의 힘인 것 같아요. 그 얽혀있는 인간관계와 막 인물들에 대한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것들을 이해하는 거. 그럼 아까 우리 깨비쌤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 사람의 일생도 이해하게 되지만 내가 생각하는 방식들도 좀 깊어지니까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그 힘든 너무 싫은 독서 교육을 해야 되는 또 이제 그러한 과제가 우리 선생님들께 남겨지면서 우리 이번 코너 마무리해 볼 건데 우리 마지막 노래 어떤 노래 들을까요? 네, 오늘 뭐 인문학 이야기도 하고 독서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특히 어렸을 때 책을 읽고 좋은 책을 같이 나눠 읽고 해야 되는 이유가 살다 보면 인생이 팍팍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사는 게 즐거우면 과거를 돌아보지 않아요. 사는 게 즐거우면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하죠. 근데 사는 게 팍팍하면 돌아갈 과거가 필요해요. 내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과거의 공간. 그게 저는 학교였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네네. 그때 떠올리는 장면이 나에게 위로를 해줬던 어떤 책과 관련된 장면 뭐 이런 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네. 네. 네, 마지막 코너 우리 아이 이야기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사연 듣겠습니다. (3학년이) 된 여자아이 엄마입니다. 아이가 3학년이 되었는데도 준비물이나 과제 등을 아직 잘 챙기지 못해서 제가 도와주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해줘야 되나 라는 고민이 됩니다. 2학년까지는 마냥 아이인 것 같아서 엄마로서 신경을 써줘야지 하면서 했는데 3학년이 되어서도 계속 제 도움만 바라고 있는 아이를 보니 답답한 마음도 듭니다. 아이 스스로 학교 생활을 잘 챙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런 게 지금 이제 왜 그 학교를 초등학교를 저학년, 중학년, 뭐 고학년 이렇게 나누는 기점에서 오는 고민들 비슷하실 것 같거든요. 저학년 때는 뭐 2학년까지는 아직 어려. 내가 해줘야 돼 이러다가 3학년, 4학년이 돼도 못하면 어머님들이 폭발하시는 어머님들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런 거는 아이에게 어떻게? 그러니까 2학년까지 해줬으니까 3학년 때도 못하죠. 네. 그럼 언제쯤 좀 자연스럽게 손을 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스텝 단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아이의 특성이나 상황을 잘 봐야 되는데 조금씩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1학년 때는 유치원 때 신발 신겨주잖아요. 네, 그리고 네, 네. 이렇게 좌우 구분을 못해서 신기도 하니까 그거 설명해주고 이제 네가 신어봐. 근데 1학년 때 신발 신겨주는 부모님 안 계시잖아요. 근데 뭐 또 가끔 계세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렇게 연습을 하게 도와주고 빠지고 연습을 하나 오늘 1학년 때 2-3개 했으면 그렇게 빠져야죠. 이거를 1, 2학년은 어리니까 여기까지 도와주지만 3학년 때 네가 해. 그럼 애는 되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잖아요. 어제까지 엄마가 해줬고 다 해주더니 나보고 오늘 갑자기 하래. 그래서 이게 어떤 저중고의 나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어느 순간 아이의 발달이 좀 혼자 해도 될 것 같은 나이가 되면 조금씩 이양하는 연습이 조금씩 나이와 미리. 관계없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우리 빼꼼쌤 어떠세요? 그 챙겨줘야 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네. 특별한 이유가 있는 친구들도 있죠. 네, 네. 뭐 그런 친구들은 그 특별한 이유가 사라질 때까지는 부모님이 도와주시는 게 좋을 텐데 네. 그런 이유가 없다 그러면 하게 해야죠. 그냥 스스로 못 챙겨도. 그러니까 저는 뭐 요즘 그러니까 뭐 제가 꼰대여서 그럴 것 같기는 한데 네. 요즘에 학교에서 아이가 준비해야 될 게 그렇게 복잡하고 많은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네, 충분히 아이가 혼자 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준비하게 했을 텐데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께서 일일이 챙겨주는 게 과연 온당한가? 일단 뭐 그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끊는 게 너 혼자 다 해봐라 이렇게 하는 것이 갖는 부담이 있다고 그러면 깨비쌤이 말씀하셨던 뭐 점진적으로 역할을 좀 나눠가지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역할을 맡기냐에 따라서 모습이 달라진다고 하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놀이처럼 뭔가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음. 오늘은 네가 엄마 역할해.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엄마가 이제 그 알림 공책인가 이거 보고 애한테 엄마 오늘 이런 거 준비하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지? 라고 엄마가 묻고 그러면 그렇게 이제 역할놀이처럼 애가, 놀이처럼 그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이벤트처럼. 네. 그러게요. 이게 또 여자아이 어머님들은 조금 더 이제 그런 걸 챙기고 아이가 좀 여린 친구들이 있으니까 이제 자기가 준비가 안 되면 또 학교에 가서 그럴까봐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저는 남자아이니까 저는 1학년 때부터 안 챙겨줬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의 장점은 있어요. 우리 엄마는 원래 안 챙겨줘 하니까 칼같이 챙겨요. 주간학습 보면서 본인이 답답하니까 잘 챙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권리 이행,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만큼의 이행을 빨리빨리 해줄수록 엄마가 편해진다. 그러니까 뭐 이제 3학년이 아직 안 됐어도 할 수 있는 부분 분명히 있으니까 그거를 뭐 이렇게 해보면 아이랑 좀 협의를 해서 여기까지 한번 해보고 좀 더 늘려가고 뭐 이런 거 하면 충분히 3학년이면 여자아이면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네. 근데 어쨌든 아이가 주도적으로 내 걸 챙기는 거 연습은 초등학교 때 아니면 못 하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네. 그것도 1학년, 2학년, 저학년 때나 그나마 좀 못 챙겼어도 좀 이해해 주는데 이거를 언제까지 엄마가 할 수 없으니까 빨리 이해해서 역할 이양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이야기 또 이렇게 나누면서 또 다 끝나가는데 이제 또 방송에서 또 기억나는 지점들을 또 하나씩 얘기하면서 마무리해 볼까 봐요. 어떤 지점이 기억이 나세요? 기억하는 지점으로 바뀌었구나. 아니면 나누는 거예요. 생각나는 거. 아니 오늘 독서교육 이야기를 해서 나는 아까 백병무 쌤 얘기 들으면서 나는 왜 읽고 있나? 내가 좋아하는 건 뭐였나? 이런 거 요새 내가 책 읽기 하는 거에 대한 돌아보는 시간을 잠깐 가졌었죠. 네. 내가 책을 지금 왜 읽고 있나? 왜 읽고 있었지 그거? 이런 거. 저는 이건 그냥 뭐 지나가는 말이기는 한데 깨비쌤이 마사 누스바움 이야기를 해서 네네. 그 사람 책이 좋은데 되게 재미없어요. 정말 재미없어요. 인도계의 미국인 교수죠. 인문학적 깊이도 굉장히 깊고 그런 분들의 특징이 책이 어려워요. 저 어려운 책을 왜 읽으셨을까? 그것도 여러 권이나.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네. 네. 저는 뭐 이제 아이들이 이제 뭐 독서를 싫어해요가 뭐 요즘 MZ들이 이제 대변한 노래가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한 건데 후라이의 꿈이래요. 거기에 보면 나보고 나르라고 그러고 너도 꿈을 가져야 간다 그러는데 나는 그냥 따뜻한 밥 위에 엎어져 있는 후라이가 되고 싶어요가 요즘 친구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도 좀 일리는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잘 엎어져 있으려면 그래도 어떻게 엎어져야 좀 좋은 자세로 내가 오랫동안 엎어져 있을 것인가를 좀 고민할 수 있는 독서를 조금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곡으로는 악뮤의 후라이의 꿈 들으면서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